우리 이번 시간에는 7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게 뭐냐? 답을 먼저 했는데 답은 쉬워요. 답은 4번인데 기업은 현금 기준액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봐요. 발생주의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발생주의.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런 거 모든 재무제표는 다 발생주의. 그럼 또 틀려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해요. 자산부채 수입비용은 원칙이 뭐냐? 총액이 원칙이에요. 총액이 원칙이다. 순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S에다가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토지를 100억 주고 샀는데 담보대출이죠. 부채, 차입금이에요. 40억만큼 했으면 이렇게 써야지. 그냥 땅 팔고 빚 갚고 나면 60억이니까 이거 60억으로 제가 기재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총액이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현금인데 사용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라면 12개월 내에 현금화 되는 거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얘는 유동자산을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도 현금의 경우 제한 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런 뜻이에요. 1번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은 충당부채죠. 그러니까 충당부채의 반대말은 확정부채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금액과 시기죠. 언제 얼마를 줄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충당부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자동차 판매 회사가 자동차 판매하고 수리해 줍니다. 보증 수리해 주는 거예요? 언제 수리해 줄 거예요? 수리비가 얼마 나올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충당부채가 된다. 자, 이때 이제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만 현재 거기 제일 중요해요. 최선의 추정치, 최선. 최선은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도 부채이기 때문에 과거 거래, 과거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해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현재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충당부채 명목가액과 현재가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뭘로 한다? 현재 가치 평가예요. 그래서 이래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복구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다. 복구 언제? 한 30년 쓰고 하잖아요. 30년 뒤에 복구비입니다. 그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 현재 가치 평가한다. 이거 키워드 있죠?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답은 2번인데요.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동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인식에 고려한다가 아니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써보세요. 뭐가 있냐면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자, 구조조정이 뭐예요? 사업부를 정리하는 거죠. 그게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정리할 때 뭐가 나오냐면 퇴직 위로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퇴직 위로금이 추가적인 부채로 계상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원래 퇴직급여가 있잖아요. 그건 원래 부채예요. 퇴직 위로금은 뭐냐? 일도 안 했는데 2년치 월급을 미리 주겠단 말이에요. 그런 게 퇴직 위로금이고 걔를 추가적인 부채로 계상하세요. 근데 얘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도 정리해야 된다. 그럼 토지 같은 걸 정리하면 토지에 대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토지 처분이익이 발생해요. 사업부를 정리할 때 왜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퇴직 위로금이 100억이고요. 토지 처분이익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빼면 부채로 70억을 기록하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채는 얼마에 100억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동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인식에 고려하는 게 아니고 충당부채 인식에 고려하면 안 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당부채는 그냥 100억을 해야지 30억을 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번도 좀 중요해요. 여기 다. 자, 참고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 실사 금액이죠.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한 기말재가 얼마냐인데 먼저 첫 번째는 목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했죠.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한 우리 건데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매입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우리 재고가 아니에요. 실세도 빠져 있으니까 15만 원 X 지워 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판매로 수탁자에게 출고됐는데 수탁자가 판매한 건 없어요. 수탁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지. 실사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30만 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시송 판매, 시용 판매. 시송은 뭐예요? 시험 삼아 사용해 보세요. 그게 시송입니다. 근데 가로 봐보세요. 10만 원에 대해서 매입의사 표시가 되어 있으면 40만 원은 표시가 안 돼 있죠? 4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은 2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 하자로다가 30만 원을 할인했는데 이건 뭐냐면 매출 할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부로 판매했습니다. 할부로 팔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 매출 애누리가 되는 거죠.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 그러니까 값만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할부로 210만 원인데 물건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3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고자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최초 실사액이 400만 원이고요. 두 번째 점에서 그 적송품이라고 하죠. 30만 원. 그 다음에 시용 판매되는데 매입의사 표시가 안 된 건 40만 원 더하면 답이 3번이 돼요. 3번도 잘 보시고 이제 4번 별표적으로 4번. 4번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인데 걔는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빼자. 그러니까 답을 낼 때는 쉬워요. 왜냐면 얼마에 처분했냐면 90만 원에.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빼야 됩니다.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120만 원에 70%예요. 그럼 얼마냐면 이게 84만 원이죠. 그러니까 6만 원만큼이 처분이익입니다. 그런데 분계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인 즉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017년도고 여기 2018년도인데 이때 얼마 주고 샀냐면 12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두 번째 거기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1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0만 원이 그래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중에 70%만큼을 90만에 처분하죠. 내부념 70%.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거에 70% 해보세요. 그럼 이게 84만 원이라고요. 84만 원짜리 90만 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은 6만 원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먼저 1번.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9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우리 매도 가능 금융자산 2번.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150만 원 곱하기 70% 해보세요. 그럼 105만 원이 없어져야 된다. 대신에 뭐도 없어지냐면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70%. 평가이익이 30만 원인데 30만 원 곱하기 70% 하면 얼마냐면 3번 평가이익이 없어져야 돼요. 평가이익 21만 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답은 4번 처분이익이죠. 얼마 나와야 된다? 6만 원 나와야 된다. 굳이 분계를 쓰자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분계를 쓰면 안 되고 시험장에서는 뭐 여기 150만 원은 지우고요. 처분가액하고 그다음 뭘 비교하라? 취득 원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4번 문제 4번. 자, 5번도 쉬워요. 기타 포괄선 6에 해당하면 뭐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세요. 가나 다 라 할 때 라. 자기 처분익은 자본잉여금. 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는 자본 조정. 두 개를 빼세요. 그럼 가나 다 마가 됩니다. 가나 다 마. 답은 3번. 우리 기타 포괄선익 누계액이죠. 5번은 좀 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약간 별표를 쳐놓으시고 6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판관비를 빼세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이제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생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개 합쳐서 기초원가라고 하죠. 자, 기초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 고정자산 감가사비가 100원이다. 그럼 원래는 제조원가 6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팔았다고 하면 매출원가로 원래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600원이 들어가서 매출 총이익은 400원이고
판관비가 현재 없다면 영업이익은 400원.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판관비 처리했다. 그러면 매출액은 1,000원이고요. 여기가 판관비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생산보사에서 사용하는 고정료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500원이죠. 여기 500원 되고 판관비를 100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400원으로 영업이익은 똑같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이게 안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소하죠. 그러니까 원래 단기 총 제조원가 600원인데 500원으로 감소한다. 증가된다가 아니고 1번 틀렸습니다. 2번 매출원가도 600원 돼야 되는데 500원으로 감소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판매 관리비는 증가됐죠. 판관비가 100원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거기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400원에서 500원.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작아집니다. 그럼 이익은 커지죠. 답은 4번. 6번이 조금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6번을 잘 기억하세요. 6번. 자, 다음에 7번도 원가에 대한 건데 다음 내용을 참조로 세무의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해보자. 걔는 여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돼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42,000원이에요. 직접 노비는 3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공비가 이게 가공비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가 30%면 얘는 70%예요. 7대 3이죠. 7이 35,000원이면 하나는 5,000원, 셋은 15,000원이죠. 그래서 5만 원에 70%하면 35,000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에 15,000원. 답은 3번에 있는 15,000원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도 역시 별표를 치시고 8번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얘를 이제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그려서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조 부분이 X, Y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보조예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A, B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배분전이에요. 배분전 원가가 5만원, 35,000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 비율인데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X부터 하래요. 그럼 X가 여기가 5만원이죠? 그리고 뭐라 했냐면 1200, 600, 600이니까 50%. 그 다음에 25%.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Y는 합치면 6만원을 마이너스인데 일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00이니까 절반. 3만.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 42,500이죠. 물어본 질문이 제조 부분 A에 배분된 금액은 얼마냐? 여기 42,500. 답은 몇 번이요? 1번에 있는 42,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좀 별표를 쳐보시고 자, 9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 과대 배부액 80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기말 제공품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야 된다는 뜻. 과대 배부했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죠. 80만 원만큼 원가가 많이 배부가 돼 있으니까 80만 원씩 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을 찍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0만 원 어떻게 비례적으로 조정하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8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원가 합이 뭐예요? 기말 제공품 700만 원, 기말 제품 400만 원, 매출원가 500만 원이죠? 합치면 1,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700만 원만큼. 계산할 때 위치를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면 1,600만 원에 1,600만 원을 800, 5%라고요. 뭐에? 700만 원에 5%하면 얼마예요? 35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보다 35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665만 원이죠. 답은 몇 번 된다? 3번이든 3번에는 665만 원으로 답을 해주면 665만 원. 이게 지금 뭘로 한다?
총원가 비례배분법을 쓸 때다. 그러니까 총원가 비례배분법은 거기 합계 금액이 있어요. 합계를 색칠해 보세요. 그러니까 7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죠. 그걸로 하는 거고 다음 시험에는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이라면 거기 기말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제조간접비 비율대로 하셔야 돼요. 제조간접비 비율대로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의 비율대로 해야 된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면 매출원가 500에서 80만 원 다 빼요. 매출원가는 얼마? 42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게 9번 문제입니다. 9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을 하실 때 원가를 반드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가를 이제 전산세무 2급까지는 원가 같은 거 안 해도 획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은 문제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가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뭐냐면 가공원가에 대한 환산량만 구하래. 아주 기초적이죠.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인데 방법은 뭘로 하냐면 선입선출법을 쓰라. 이래서 선입선출법. 자, 이게 제공품이고요. 기초제공품이 몇 개냐? 그런데 기초 200단위. 단기 착수는 880. 완성이 860이면 기말은 22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나눠줘야겠다는 뜻이에요. 860을 200과 그 다음 얼마? 660으로 나누고 이 200은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 기초제공품은 20%입니다. 기말제공품 몇 퍼센트예요? 기말제품 70%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는 전년도에 20%가 완성된 상태로 넘어왔으니까 올해는 80%. 200 곱하기 80% 하면 얼마예요? 160. 여긴 그대로 660이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220 곱하기 70% 해볼까요? 220 곱하기 220 곱하기 0.7. 그럼 얼마냐면 154예요. 이 세 개를 다 더해보자. 154에다가 660을 더하고 160을 더해보자. 그럼 얼마가 된다? 974가 된다. 답은 얼마? 1번에 있는 974단위로 하시면 돼요. 1번에 있는 974단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부터는 이제 11번. 자, 세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1월 1일, 1월 30일 5인승 승용차인데 얘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죠. 경차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구매했습니다. 틀린 설명이 뭐냐? 이렇게. 먼저 맞는 것부터 2번. 당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과 관계없이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4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외에 감가사피,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이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 틀렸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손금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데 손금 불산이 반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따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귀속자란 말은 누가 이 차를 몰고 다녔냐 그런 뜻이에요. 꼭 회사 대표이사만 몰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귀속자를 찾아라. 그래서 대표자 상해라든가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속자가 만약에 불분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만 대표자 상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11번의 1번 지문에는 항상이란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또 틀렸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업연도가 1년짜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000만 원에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다. 만약에 6개월이에요. 그럼 500만 원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가 월수 6개월, 사업연도 월수 6개월 곱하고 12로 나누죠. 500만 원만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송금 인정한다는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100%는 아니다. 왜?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번은 복수 정답으로 1,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먼저 1번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에요.
그럼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거기 직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임원, 직원, 임직원이면 상여. 2번, 사회에 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뭘로 한다? 상여 처분. 대표자 상여, 대표자 상여. 답은 2번. 그거 좀 쉬웠습니다. 3번, 기부금이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유출된 게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별로 상여, 배당, 기타 사유 유출하고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자, 그 밑에 13번 보겠습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뭐냐? 네 가지. 1번 외우셔야 돼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안존재요. 2번, 일반적으로 간주 공급은 세금에서 발급 안 하는데 가려봐 보세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재배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죠. 폐업시 안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폐업된 재화를 사용할 때가 아니고 폐업시죠. 답은 3번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과 그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해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에 해당. 그러니까 공급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승용차를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토해내라고 다시. 그 뜻이에요.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먼저 1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요. 답은 2번인데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답은 2번. 중복 적용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능하다. 3번.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적용하고요. 4번.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구 및 인력 개발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뭐냐? 먼저 1번 수익 금액에 있어서 100억까지는 1000분의 2, 만분의 20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는 10,000원 초과하는 접대비입니다.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3번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에 지출한 경우 원칙적 접대비입니다. 답은 4번인데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사업장만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각 사업장별로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한도 미달액 초과액은 통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통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사업장의 한도 초과, 그다음 B 사업장의 한도 미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한도 초과만 기록한다. 한도 미달은 하지 않는다.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통산하지 않는다.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각 사업장별 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은 통산하는 게 아니고 통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산세무 1급이라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내용도 좀 깊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전산세무 2급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면 전산세무 1급은 약간 이렇게 가팔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알아. 원가도 반드시 해두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